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웅 신화 이제 마지막으로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웨디푸스라고도 말하고 오이디푸스라고도 뭐 말하는데 예, 오이디푸스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고 웨디푸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같은 의미죠.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하면은 또 스핑크스 신화 여러분 스핑크스와 관련된 그 얘기도 이 오이디푸스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 자체는 뜻이 부어 오른발이라는 뜻입니다. 부어 오른발, 발이 부었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라이오스의 할아버지인 카드모스가 이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혈통상으로 볼 때 좀 멀지만은 제우스와 연관이 있죠. 예.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라이오스에게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가문이 멸망하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오스는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굵은 못으로 아기의 발꿈치를 뚫은 다음에 이 아이를 산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이 양치기가 테베 양치기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차마 이 그러니까 어쨌든 왕자 아닙니까, 그죠? 이 아기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코린토스 양치기에게 넘겨줘 가지고 이 코린토스 양치기가 그 아기를 그곳에 코린토스의 왕인 폴리보스에게 또 넘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던 이 폴리보스 왕이 이 아기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유래입니다. 이제 발이 부어 올랐기 때문에 못에 찔려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라고. 이제 다 성장한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왕의 이제 친아들 아니라는 걸 소문을 통해서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델포이의 신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탁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고 아주 끔찍한 그 신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탁을 주관하는 신관들조차도 이 끔찍한 신탁 내용이 두려워서 이 사람을 또 멀리할 정도였는데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하고 왕비가 이 왕비를 부모로 믿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이 신탁이 실현될 게 두려워가지고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린토스로 안 가고 테베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오이디푸스가 달려오는 마차와 마주했는데 마부가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오이디푸스가 이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마부가 마차의 바퀴로 이 오이디푸스의 발을 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오이디푸스가 마차를 쫓아가 도망친 하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차 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탁의 일부가 실현되었는데 왜냐하면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이디푸스의 자기 친아버지인 라이오스였거든요. 이 신탁이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테베 사람들이 모두 슬픔에 잠겨가지고 이제 테베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수수께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퇴치할 방법에 대해 신탁을 물으러 가니까 물으러 갔던 그 왕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테베 국민들이 모두 슬픔에 잠겼는데 그 수수께끼는 여러분 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데 4발로 걸을 때 가장 약한 존재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물론 설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설에는 자매가 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고 또 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또 질문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설은 그 제가 앞에 말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고 답을 못하면 스핑크스가 이런 사람들을 잡아먹고 이런 괴물이었죠. 스핑크스가. 그래서 이곳을 마침 지나던 오이디푸스가 이 스핑크스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대답을 했죠. 또 다른 질문에는 낮과 밤이라는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답을 맞췄고
질문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은 각각 인생의 우리 인생의 그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를 상징하는 표현이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바람에 스핑크스는 바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굴욕을 느껴서. 이렇게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도시를 구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테베 시민들의 굉장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이제 미망인이 된 왕비를 아내로 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새로운 왕이 됐는데 이 새로운 왕과 왕비는 역시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와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지금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해 테베에 다시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안 좋으니까 이 해결책을 역시 신탁을 통해서 물어보는데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추방하기 전까지는 이 역병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즈음에 코린토스에서 이 폴리부스 왕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린토스 사람들은 그를 후계자로 믿고 왕이 될 것을 청했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는 자신에 대한 신탁을 떠올리면서 오이디푸스는 망설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에게 그 전달하러 온 사신이 오이디푸스가 폴리보스 왕과 메로페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테베의 양치기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은 코리토스 양치기이므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양치기를 수소문해가지고 마침내 자신에 관한 진실을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도 스스로 이미 신탁이 정한 두 가지 죄를 자기가 벌써 중죄를 지었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눈을 찔러서 장님이 돼서 이제 방랑길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이디푸스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또 그랬는데 효성스러운 딸 안티고네만이 오이디푸스가 불행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아버지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신화인데 그 뒤에 얘기도 또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티고네의 딸만이 오이디푸스의 불행한 삶을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를 돌보고 남은 인생을 돌보는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떠나간 테베 왕국에는 그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1년씩 교대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테오클레스가 먼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안 내놓으니까 폴리네이케스의 장인인 아르고스의 왕이 이 사이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해오죠. 이때 오이디푸스가 펜드네 쪽이 승리한다는 신탁이 내려져서 양측에서 서로 아테네에 있던 오이디푸스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편으로. 오이디푸스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에테오클레스가 억지로 이 오이디푸스를 납치하려고 했을 때는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두 아들 모두에게 저주를 퍼붓고 자신의 유해가 아테네에 있는 한 테베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아테네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결판이 안 나고 시간만 흐르니까 양측에서 형제가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짓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형제가 이 싸움에서 서로 칼에 찔려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제 멸망한다는 신탁도 실현된 거죠. 그런 불행이 신탁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테베를 지배하게 된 이 형제의 외삼촌이 에테오클레스가 이제 죽었죠. 그 장래에는 후하게 지내고 플리네이케이스의 시체는 아무도 거두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불운한 아버지 오이디푸스를 끝까지 모셨던 이 딸 온티고네가 나서서 시체를 거두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거두다가 발각된 안티고네에게 외삼촌이 생매장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네를 사랑하던 그녀의 사촌이자 왕의 아들 하이몬은 아버지의 명을 따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안티고네를 지킬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관되어서 스스로 또 목숨을 끊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전설은 비극적인 내용으로 인해 이 고대의
에서도 그렇고 후대에 와서도 여러 작가들이 이 문학 창작의 소재로 삼은 게 오이디푸스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소포클레스 3부작 중에 오이디푸스의 발, 또 이 안티고네, 뭐 클로노스, 오이디푸스 이런 3부작이 있고, 또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 또 관련해서 또 연극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는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분수학자 지크프리트 프로이트 알죠? 이 프로이트가 이 전설에서 이제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반감을 느낀다는 그 심리적 경향, 이걸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도 만들어냈죠. 이렇게 이제 이 오이디푸스 신화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오이디푸스와 관련해서 그 간단한 줄거리를 한번 동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오이디푸스의 운명. 이 동화책을 통해서인데, 자, 이거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왕. 자,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자, 요게 조금, 자, 요걸 봅시다. 소포클레스는 기원전 496년에 아테네 교회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 한 사람이죠. 자, 이 소포클레스가 그 오이디푸스 전설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썼죠.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소포클레스는 비극 경연대회에서 18차례나 우승했다고 하는데, 당시 비극 경연대회가 가지는 문학적 위상을 생각한다면 유명 문학상을 18차례나 수상한 것에 비견할 만합니다. 그리스 그만큼 3대 당시에도 비극 작가죠. 소포클레스의 명성은 대단했다는 증거겠죠. 사실 그는 정치가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 민주적 역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인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와도 함께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셔야 할 작품이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구성이 너무나 훌륭하고요. 결론을 미리 알려주고 사실을 추적해 들어가는 구조 역시 탁월하죠. 저는 물론 볼 수 없었지만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문율과 구조가 상당히 잘 짜여진 수작임을 알 수 있다고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이디푸스라는 테베의 왕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되어 선왕의 왕비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죠. 오이디푸스의 친부이자 테베의 선왕이 라이오스이고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가 모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테베에는 어쩐 일인지 큰 역병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오이디푸스를 찾아가 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탄원을 하는데요.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사정을 이미 알고 있으며 방도를 찾기 위해서 처남 크레온을 신탁을 받으러 보냈음을 밝히죠. 마침 신탁을 받아온 크레온이 도착하고 그는 오이디푸스와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탁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그 잘못이란 오이디푸스의 전왕인 라이오스가 델포이로 가던 중 도적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범인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탁의 내용을 전해들은 오이디푸스는 사람들 앞에서 범인을 저주하며 자신이 그를 찾아내 벌 줄 것을 맹세하죠. 사람들은 유명한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를 통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을 하고 마침 그가 오이디푸스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테이레시아스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고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그에게 범인에 대한 말을 하라고 추궁하죠.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 그 자신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더 나아가 그가 가까운 사람들과 수치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하여 오이디푸스를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오이디푸스는 이를 처남 크레온이 꾸며낸 음모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예언자는 이를 부인하며 오이디푸스의 끔찍한 말년을 예언하죠. 그는 테이레시아스를 쫓아내고 크레온을 찾아내 자신을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며 화를 내는데 크레온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오이디푸스의 아내 이오카스테가 나타나 싸움을 말리고
크레오는 앙심을 품은 채 사라지죠. 오이디푸스는 예언자가 한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이오카스테에게 말하는데 전왕 라이오스의 아내이기도 했던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달랩니다. 그녀는 라이오스가 과거에 자기 자식의 손에 죽을 운명이란 신탁을 받았지만 결국 삼거리에서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예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녀는 라이오스와 자기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산에 버려 죽게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도리어 크게 놀랍니다. 그는 라이오스가 죽었다는 삼거리의 정확한 위치와 라이오스의 외모가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 그리고 수행원의 숫자를 듣고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죠. 오이디푸스는 그 당시 혼자 살아남았다는 노예를 부르라고 하고 이오카스테에게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코린토스의 왕자였는데 어느 연회날 한 취객이 그가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고 마음에 의혹이 생긴 그는 몰래 신탁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살 것이라는 충격적인 신탁을 받고 그 이후 코린토스에 돌아가지 않고 떠돌며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이오스가 죽었다는 그 삼거리에서 어떤 일행을 만났고 길 비키는 일로 시비가 붙어 자신이 그들을 모조리 죽였던 것이었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죽인 그들이 라이오스 일행일까봐 두려워하고 이오카스테는 그럴 리 없다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때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오는데 그는 오이디푸스의 부왕이 노안으로 사망했다며 오이디푸스에게 귀국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신탁이 두려워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사자는 오이디푸스가 그들의 친자식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사자는 자신이 한 야산에서 어떤 목자로부터 버려진 그를 받았고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 왕 부부에게 그를 주었던 것이라고 고백하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사자에게 주었다는 그 목자를 부르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오카스테는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격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그만두세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이오카스테는 자리를 떠나버리죠. 마침내 목자가 도착하고 그와의 문답을 통해 자신이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로서 버려졌으며 그를 불쌍히 여긴 목자에 의해 코린토스의 사자에게 전해져 코린토스에서 자라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신탁대로 자신이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였고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한 것임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큰 충격을 받고 자리를 떠납니다. 왕궁에 도착한 그는 이오카스테가 이미 모든 것을 깨닫고 몸을 자결한 것을 알게 되고 그녀의 황금핀으로 자신의 눈을 찔러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그는 죽어서 자기 부모와 자식들을 볼 낯이 없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때마침 등장한 처남이자 외삼촌인 크레온에게 자신을 추방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미국의 저희 또 광고네요. 조금 지나고 여기 또 광고가 광고 건너뛰기. 운명을 대하는 오이디푸스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오이디푸스라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에 관한 운명은 작품 속에서는 신탁이라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신탁은 그의 친부모와 그 자신에게 각각 내려지죠. 라이오스에게는 이오카스테에게서 난 자식에 의해 살해될 것이라는 신탁이, 오이디푸스에게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살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신탁이 내려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신탁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의 신탁은 인간이 거스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 작품을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신탁, 즉 운명을 대하는 오이디푸스의 태도를 주목하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처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전임 왕인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탐문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끔찍한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문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이미 자신이 범인이며 신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직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는 직감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회피하고 진실 끝까지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낼 수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직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진실을 파헤친 거죠. 이러한 자세가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무서운 순간이구나 라고 말하는 목자의 말에 대해 그 이야기를 듣는 내게도 하지만 들어야겠지 라고 말하는 오이디푸스의 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이 명확해지자 그는 마침내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실명하는 결말을 맞게 되죠. 제가 주목한 부분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친어머니와 살게 된 것을 신이 정한 운명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죠. 네. 그렇게 된 것을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스스로를 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수긍하는 운명론자처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오히려 돌리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오이디푸스가 좀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외부로부터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인식하는 그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와 인생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이디푸스의 모습으로부터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대하는 오이디푸스의 자세로부터 비극적인 삶 앞에서도 굴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이디푸스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코린토스의 왕자라고 알고 성장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비록 부모는 그 말을 부정했지만 마음속에 큰 의혹이 생긴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받아 이를 해소하려 했고 도리어 친부 살해라는 끔찍한 신탁을 받게 되죠. 그는 이 끔찍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자라온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며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삼거리에서 라이오스 일행을 만나 길을 비키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대단치 않은 일로 그들을 몰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기 위해 방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를 알지 못한 오이디푸스는 나중에 테베의 왕이 됐는데 그는 한동안 이 일을 잊어버린 채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테베를 강타한 전염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신탁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가 꽁꽁 숨겨놓았을 그 삼거리 살인사건이 전 국민 앞에 공개되고 말죠.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점은 오이디푸스가 왜 라이오스 일행을 살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일행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살해에도 친부 살해 정도의 끔찍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설령 남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라이오스를 살해하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랬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너무도 명확한 도덕적 한계선을 그었고 자신 쪽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자신이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혹하게 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나와 타인을 동일하게 대했다면 비극적 최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오이디푸스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성찰적인 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제 이분화해서 양분화해서 극과 극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 문제, 정치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양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떤 방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국익에 우리가 좀 더 넓게 멀리 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오. 그가 고통을 겪지 않고 삶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최후 이후에 마치 총평과도 같은 느낌으로 코러스가 이런 문장을 관객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 문장처럼 오이디푸스는 사실 승승장구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냈고 테베의 왕좌를 차지하죠.
그 이후 그의 삶은 평탄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발생한 전염병과 범인을 찾아내라는 신탁, 그리고 오이디푸스를 지목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말 때문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코러스는 인간들 가운데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을 남기죠.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는 상당히 비극적으로 느껴졌는데 마치 인간은 결코 끝까지 행복할 수 없으며 결국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결론 짓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인생의 정점에 섰던 오이디푸스에게는 언제든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죠. 이런 내재되어 있던 불안 요소가 오이디푸스에게 갑작스럽게 발현되어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던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지금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언제 불행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이디푸스 왕.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또 우리가 좀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고, 그죠? 항상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중에 우리가 말년에 죽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잘 나갈 때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오이디푸스 신화, 뭐 다른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신화의 진가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이디푸스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지크프리드, 그 프로이트 정신분석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유명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현대 심리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오이디푸스 신화가 전혀 새로운 맥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그죠? 그건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고 물론 그런 결과가 생겼지만, 이제 완전히 심리학자 이 프로이트에서는 조금 새로운 해석으로 또 이 심리학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심리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또는 문명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인 흐름만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욕망은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욕망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이디푸스 신화 또는 그리스 비극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주인공 오이디푸스는요,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놓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신화는 암암리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프로이드는 아버지와 엄마를 놓고 경쟁하는 이 아이의 이 심리적 구조가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측면들을 대단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나 아무래도 경향이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모두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방금 이 사람 말대로, 그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또 다른 또 반대로 그죠?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는, 우리가 동성과 이성 간의 그런 문제인데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태가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상태인데요. 엄마 아빠가 서로 다정하게 안고 있는데 아기가 뭔가 불편해 보이죠?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가 아빠하고 대결하는 듯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뭔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요, 아이가 구강기, 항문기를 거쳐서 이제 남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4세에서 6세가 되면 성적인 욕구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아들은 엄마의 사랑과 인정을 원하게 되죠. 강렬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뭐 때문인가요?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엄마를 놓고 사랑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아빠와 경쟁을 해서 이기려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이 세 보이고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때 엄마를 놓고 아빠와 경쟁하면서 아빠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거세공포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상태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요, 자,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간의 마음을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분석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분석 심리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는 구조입니다. 아주 일반화시켜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100% 완전하게 가질 수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욕망하고 가지고자 하는데 사실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몹시 불편한 상태, 그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기 입장에서 보면 아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더 우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경쟁적으로 비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그 불편한 상태, 엄마를 놓고 아빠와 경쟁하는데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아빠를 이겨먹을 수가 없겠다라고 아이가 느끼겠죠. 그래서 아기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을 아빠와 동일시시키려고 합니다. 예, 아빠는 이렇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는구나, 나도 아빠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이 남자아이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키면서 남자아이의 성역할을 배우게 되고요. 비로소 주체로서 현실 아이. 또 선전하네요. 자, 이 뭐 유튜브라서 선전을 또. 아빠와 동일시하는 순간 이 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역시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겪는 일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것을 원하게 되죠. 그러나 언제나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닌가 봐. 또는 일단 욕망을 누르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 그리고 연구하기도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으면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모방 욕망이 되는데요. 이 모방 욕망도 아주 인간에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자, 아기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신화에서 유래했는데 프로이트가 이렇게 용어로 정립하고 다양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화 효과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준비한 것 중에 이 또 오이디 컴플렉스인데, 이건 이제 프로이트와 관련된 내용인지 이건 제가 함께 나눈 강의 제목입니다. 봐도 틀림없고요. 근대와 현대, 근대와 현. 자, 이 부분을 생략하고, 아까 제가 그림으로라고 해서 제가 생략한 게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여기에 그림이 나와서 동영상 지금 시간이 어찌돼요? 34분? 조금만 보고 맞출까요? 소포클레스가 지은 오이디푸스 왕은 5대 그리스 비극, 혹시라도 어느 정도는 실존했던 인물일 가능성도 전혀 자, 배제할 그림을 수만은 조금 보세요. 없기 그래도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미 조금 보고 싶을 3000년에 것 같아서. 가까운 세월 동안 신화와 전설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트로이아 전쟁을 둘러싼 그 유명한 일리아스 이야기가 실제로
19세기 말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슐리만에 의해 트로이아와 미케네에 의해 성터가 발굴된 후부터 이제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그 트로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발굴됐습니다.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완전한 전설은 아니고 실제로 실존했던 국가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화를 완전한 허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과 실제와 어떤 허구가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트로이 전쟁에서도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새로운 기록이나 유적이 발굴된다면 우리는 고대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믿기지 않는 실제성을 두고 다시금 많은 이야기를 새롭게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의 배경이 된 트로이아 전쟁이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에 힘입어 어렴풋한 역사적 근거를 얼마쯤 획득했다 하더라도 트로이 전쟁 거기에 영화 등장한 나왔죠? 인물들이 주고받는 온갖 흥미진진한 대화와 사건들까지도 모두 사실이라고 흔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요. 그렇죠. 내용 아주 자체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 이리저리 숱하게 옮겨지면서 자연스레 허구가 보태지고 상상력이 덧붙여졌음을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신화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구전을 통해서 그 시대적 특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얘기가 덧붙여지고 보충 보완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담은 게 신화입니다. 그죠? 오래된 신화와 전설의 매력 또한 바로 그런 점에 기대고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 힘을 조금도 잃지 않았던 옛 이야기의 뿌리 깊은 호소력은 결국 그것들을 꾸미고 전해온 사람들 모두가 느꼈던 인류의 보편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그저 허황된 신화나 전설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를 저와 같은 일반 독자가 굳이 애써 찾아 나설 필요까지는 없을 테지만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이미 고대의 훌륭한 역사가의 역사책 속에도 어여시 등장한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새 오이디푸스는 그저 수없이 반복해서 올려진 무대 속의 배우로만 머물지 않으며 눈을 또한 찔렀을 그가 때였지요. 그저 단순한 고대 비극소의 주인공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유명한 비극을 쓴 고대 시인인 소포클레스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지요. 자, 소포클레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나갑시다. 우리가 오이디푸스가 지금 하지한 뒤로 그는 통산과 집중했는데 당시 아테나의 시의 규모나 그의 인기로 보아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그는 페리클레스와 함께 관직에 있었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 키케로의 책을 읽다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용케도 그 문장들을 베껴놓은 덕분에 이름마저 비슷한 두 사람인 소크라테스와 소포클레스 사이의 대화를 아무 때라도 생생하게 끌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직접 발로 뛰며 역사의 현장에서 발굴한 오이디푸스에 관한 생생한 얘기를 결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헤로도토스야말로 역사의 아버지로 널리 인정받는 인물인데 그가 바로 자신이 쓴 역사라는 책에서 오이디푸스 가문에 대한 얘기를 2번씩이나 자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왕가는 오이디푸스, 폴리네이케스, 테르산드로스, 테이사메노스, 에우테시온, 테라스, 오이올리콜스, 아이게우스로 이어지고 스파르테의 주요 시족인 이 가문의 남자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늘 요절했으며 그 때문에 후손들은 결국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의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동수단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드넓은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역사 자료를 손수 채집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보이오티아의 테바의 신전에서 직접 보았다는 세발 소체는 오이디푸스의 또 다른 손자가 남긴 게 분명한 기록까지도 카드모스 시대의 문제로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헤로도토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죠. 바로 그 무렵 테라스가 다른 곳에 식민시를 건설하려고 라케다의 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에우테시온의 아들로 테이사메노스의 손자요 테르산드로스의 증손이요 폴리네이케스의 보손이었다. 또한 테라스는 카드모스가 출신으로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인
에오리스테네스와 프로클레스의 외숙이었는데 생질들이 아직 어릴 때는 섭정으로서 스파르테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테라스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행하려 하지 않자 테라스는 아들을 늑대 떼 속의 양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젊은이는 오이올리쿠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본명보다 이 이름으로 더 잘 통했다. 이 오이올리쿠스의 아들이 아이게우스였는데 스파르테의 주요 시족인 아이게이다이가는 그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이 가문의 남자들에게 태어난 자식들은 늘 요절했다. 그래서 신탁의 조언에 따라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의 원혼들에게 사당을 지어주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제명대로 살았는데 테라에 살던 아이게이다이가의 후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 자료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오이디푸스가 실존한 것은 분명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맞다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완전한 흑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나는 실제로 보이오티아의 테바이에 있는 아폴론 이스메니우스의 신전에서 카드모스 시대의 문자를 본 적이 있다. 그 문자는 세발솥들에 새겨져 있었는데 대체로 바로 이 라오다마스의 치세 때 카드모스의 자손들은 아르고스인들에게 쫓겨나 엔켈레이스족에게 피신 청단을 제외하면 겨우 세 사람쯤 등장할까 말까한 고대 비극 작품은 이제 공연한 요 무대 장치 이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원형으로 보통 그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실존 자료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어쨌든 오늘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후대 와서 문학 작품과 예술의 어떤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거 너무나 유명한 그 신화 중에 하나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웅신화 마지막 편으로 오늘 제가 했는데 또 뭐 관련 동영상이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45분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더 관심 있는 분은 동영상을 또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에서 오늘 마치고 제 영웅신화도 오늘로서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트로이 전쟁은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기에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로 이미 주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또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트로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